네, 8.15 모니톡 7월 1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손님으로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영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8.15 모니터 온다 해서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뵌 분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우연히 뵀을 때 하는 말씀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젊어 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어느 날 헤어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7월 1일 첫 거래일이었죠?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스타트하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좀 반락을 하면서 좀 대조적인 양상을 좀 보였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좀 증가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연출을 할 줄 알았으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만 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매크로 지표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좀 경계감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변수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은 상승세를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이컨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거든요. 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반응을 못했어요. 네. 그만큼 좀 국내 증시가 좀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예상하고 있는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네. 시장이 반응하지 비슷한 실적 나오면 오히려 하락할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요. 시장에 예상치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적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갈수록 기대치는 높아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기업들도 이 기대치를 계속 쫓아가려면 힘들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IR 담당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움, 죽은 우리 힘으로 해야. 네, 어려워요. 잘했네 이러는 거지. 네. 참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생존 법칙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느낌상 아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이게 사실 좀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1만 계약의 매도는 상당히 한 건데 시장의 방향성을 좀 흔들 수 있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월 시장에서 꼭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도 파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마 위험 요인, 리스크 요인들하고도 맞물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제 6월까지 상반기장은 어떻게든 뭐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상 최고치인 3,300선을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상당히 잘 마무리를 했는데 7월을 시작하니까 하반기에 시작하는 7월의 첫 달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을 상당히 잘 슬기롭게 보내야만이 하반기 시장까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7월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 몇 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입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 중에 델타 바이러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바이러스에 창궐이 되면서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옆에 한 10초 정도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전염성인데. 네,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데서까지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백신 접종에 대한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요. 뭐 80%, 90% 이상의 방어 능력이 있다. 뭐 2번 맞는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도 이번에 확진자 수가 확 증가를 하니까 오늘부터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8인인가? 5인 이상. 그렇죠. 예. 5인까지도 만날 수 있는 5인까지. 네, 5인까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 영업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 한 12시까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게 다시 일주일이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풀어주는 게 아마 오늘 저녁 술 약속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이게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완화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도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뭐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일단 좀 우리가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계속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뭐 미국이건 이스라엘이건 이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그 이 델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상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자꾸 뉴스로 나와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영국의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왼쪽을 보시면 먼저 보실 게 영국의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나타난 그림인데 최근에 보시면 급증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때문에 영국에서 거의 바이러스의 전염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다시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방어 능력 역시도 한 80% 이상이 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다른 계열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차단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효능이 약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예, 일단 그리고 화이자는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떨어지고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얀센이라든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좀 많은 국가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맞은 게 그 두 가지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뭐 컨택트와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항공, 소비주들이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이게 언택트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더욱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7월 23일 날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린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림픽 기간 동안 7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였다가 외국인들 일본으로 모였다가 다시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건데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다시 증가할 것이다. 기포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가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이 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수 역시도 백신을 맞았다라고 해요. 2차 접종까지 맞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백신을 맞았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은 뭐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또는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시장의 큰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확진자 수는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치사율이거든요. 치사율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그런 백신 역시도
그러니까 감염의 그 백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증으로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를 완전히 훼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 그리고 그 종목의 흐름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바꾸는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하면 예전처럼 무섭지가 않잖아요. 예전엔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아가지고 1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가 됐던 건데 이제 지금은 뭐 치료 가능하고 그렇죠. 좀 이미 아프다 네. 뭐 끝날 수 있는 예, 보시다시피 이미 치사율은 상당히 좀 잡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 심리가 좀 많이 누그러지고 있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볼 리스크 요인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사실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해요, 지금. 어제 발표된 6월에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될 정부의 고용 지표 역시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 고용 지표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함께 일주일에 한 $300씩 연방 실업수당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9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음 글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업수당이 조기에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 좀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6월 12일 날 알래스카와 아이오와를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 이 주들이 이미 종료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종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수당을 종료하니까 구직자 수가 다시 늘기 시작을 했고요. 고용시장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2%, 그러니까 전국 실업률이 한 5.8%거든요. 전국 실업률보다 좀 낮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즉 6월부터 일부 주들 중심으로 실업수당 지원이 종료가 되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취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7월과 8월의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는 다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게 좀 맞물릴 수가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랬죠. 네, 이게 현재 남은 금통위가 한 4번 정도 남았어요. 7월, 8월, 그리고 10월과 11월 이렇게 4번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7월 15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이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에 얘기를 피력한다라고 하면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첫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즉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가 나오면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확 부각이 되고 국내 역시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좀 들어가면서 각 중앙은행에서의 그 긴축적인 스탠스가 조금 시장에 훅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거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도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면은 그 연준에서 그 뭔가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이게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또 아이러니하죠.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거 불안해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딱
못을 박은 거잖아요. 뭔가 확정을 한 거잖아요. 연내 네.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큼은 요거에 따른 변동성이 또 따로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컨센서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하지 않겠어라는 게 국내 컨센서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면 8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연내 2번 할 수 있어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긴축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미국의 상황까지 겹치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예, 그 맞습니다. 영향이. 네. 자, 그럼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이 세 번째 요인이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시장을 훼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흔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시적이다. 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요인은 시장을 크게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계속 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이슈가 다시 부상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앨런 재무장관이 지난 23일에 그 상하원 의원들한테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시킬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가 2019년도에 2년간 유예를 시켜놨던 거거든요. 그게 만기가 7월 3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신나게 돈을 쓰면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28조 달러예요. 이미 오버했네. 예, 이미 오버했어요. 6조 달러만큼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채 한도를 올려야 돼요. 증액을 좀 해야 되는데 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미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협상에 돌입을 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과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재정 지출 축소를 주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자고 좀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 자체가 시장을 조금 흔들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렇고 이게 부채를 증액한다라고 했을 때 22조로 되어 있는 이 부채 한도를 28조 또는 그 이상으로 증액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국이 신용등급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인가 그때 트리플 A에서 S&P에서 AA로 강등시켰죠, 미국. 그 당시에 정말 글로벌 증시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부채 한도가 그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실제로 작년 한 10월이었나요? 그때 피치에서 이미 경고를 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거든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일단 결과를 내야 되지만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집니다. 이거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막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을 못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디폴트가 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발동을 해서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이 보통 상황은 아니잖아요.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보급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급품이 끊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월 말까지 협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원 같은 경우가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장기 휴회 기간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월 31일에 협상이 실패하고 똥줄이 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협상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협상 자체가 9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협상이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재정 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이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뭐 9,500억 달러인가요? 1조 안 되게 그 인프라 사업 그 자금 통과가 됐잖아요. 서로 합의가 돼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자동차주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기차 관련된 뭐 친환경 뭐 보조금이니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추가 지원안이 나와야 또 우리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돈을 쓰자는 입장이고 그렇죠. 공화당은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미래를 본다면 미래 세대한테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극이 굉장히 커요.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게 규모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 1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는 이만큼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대가 축소가 되는 순간에 이게 실망감으로 또 표출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세 가지 요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좀 미리 예상하고, 근데 사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장기적인 거냐에 헷갈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인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그 요인보다 두 번째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좀 더 큰 악재면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테이퍼링 이슈보다 이 세 번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그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더 큰 악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부각이 될 때마다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얻어맞으면 안 돼요. 상당히. 예. 미리 좀 잘 피해 있어야 돼요. 피해 있어야죠. 예, 잘 피해 있어야지. 사실 이 요인들로 시장이 흔들릴 때 사야 되거든요. 밑에서 그렇지.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금이 없고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다 얻어맞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현금 비중 적절히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SK 이노베이션 어제는 또 긍정적인 그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딱 주가가 좋은 모습 보이다가 SK 이노베이션이었나요? 어제 리포트 좋은 게 삼성 SDI였나? 삼성 SDI 같아요. 갑자기 헷갈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우리 국내 리포트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죠. 탑픽으로 보는 곳들도 많이 있었고. 많았어요. 예, 3사 중에. 왜냐면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정유회사를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쪽 이익도 괜찮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네.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뭐 스토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용 자체가 2025년까지 한 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게 친환경 분야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가득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캐파가 한 4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023년에 되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면서 83기가와트까지 좀 증가를 시킬 것이고, 이게 2025년이 되면 200기가까지 좀 증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와, 이거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1등이 되는구나 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켰다가 한마디 했죠.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조달하려면 회사를 분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사를 시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SK 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하신 말씀인데요. 배터리 분할 방식은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해서 이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야의 분사 얘기를 조금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LG화학. 그렇죠. LG화학이 싹 스쳐.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년에 LG화학이 이랬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100%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락했었죠? 그때? 예, 맞습니다. LG화학도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 기간 주가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물론 그거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역시도 LG화학에 대해서 외국계에서는 셀 의견을 좀 낼 정도로 그렇죠. 예, 셀 의견을 냈던 이유가 지금 그거거든요. 어차피 배터리 사업 분야는 분사해서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다. 지금의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에서 한 30% 정도 할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거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조금 한 8% 넘게 좀 빠지는 많이 모습 빠졌네요. 오늘 그 주주분들 아주 놀라셨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거 그렇다고 팔자니 너무 피 같은 돈 손실 나는 거고 가지고 있자니 또 불안하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도 LG화학이 그 물적 불안한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같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K이노베이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소식이 상대적으로 이와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또 사업도 배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이게 퓨어하게 좀 그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같은 산업과 같은 업종 내 종목군이라고 하면 이게 노이즈가 난 종목은 팔 수밖에 없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사업 분야가 지금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좀 예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랑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삼성 SDI로 갈아타세요. 갈아타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그나저나 우리 중간에 이 잡음이 좀 벨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아직 뭐 완전히 이사는 아마 다음 주가 되겠지만 하여튼 뭐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그 삼성 SDI 그래서 오늘 삼성 SDI는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다 올랐죠. 상대적으로. 얽혀가지고도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오후장에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장중에는 삼성 SDI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보였거든요. 이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장 끝날 때까지. 하여튼 이게 이러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참 많이 잃는데 근데 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LG화학도 그랬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좋은 얘기를 계속 시장에 뿌릴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뭐 LG도 그랬죠. LG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배터리 우리가 잘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이슈들을 계속 시장에 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간다 했을 때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떠실지. 참. 왜 이렇게 맨날 말로는 ESG 경영 강화시킨다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잘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괜찮은데. 인적 분할로 해서 이쪽의 회사에 그렇죠. 그 상태 요 상태에서 더 지분을 그럼 이제 자기들 지분이 이제 경영권에 대한 맞아요. 지분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러기는 하겠죠. 아유 모르겠네.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8%가 급락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좀 기다리면서 아마 내일도 어떻게 더 빠질지 어쩔지 모르죠. 반등이 나올지. 앞으로 어쨌든 그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반등할 때 줄이는 게 맞다. 네. 지금 놀래서 더 빠질까봐 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뭐 빠질 때 놀래서 이걸 거기다가 더 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상승할 때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주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빠져나갈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또 다른 분들은 잘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야 이거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참. 원래 공평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대신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이고
우리가 그때 LG화학 때도 이래서 이제 좀 되게 이 부분을 뭐 국제 변호사까지 데려다가 데려다가가 아니죠. 모시고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통과는 다 회사 의도대로 다 되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삼성 SDI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그 저조한 섹터로 우리가 다 인정했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흐름은? 어제랑 오늘 저도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를 굉장히 유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7월 시장의 조금 상대적으로 주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녹록지 않을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변수도 불확실하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 역시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좀 쩔어 있었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선호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소외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이오 업종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연속을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이례적인 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많은 업종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7개월 동안이나 사람들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였어요. 5개월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한 언더퍼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 시장에서 뭐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이런 환경과 좀 맞물리면서 시세를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크게 한번 내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라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7월에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백신 이렇게 좀 확산이 되니까 진단키트주도 좀 올랐었고. 예. 그러면 백신주를 사야 돼, 진단키트주를 사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전통의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사야 돼, 신약을 사야 돼. 그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사냐면 이 종목을 사세요. 바로 ETF를 사세요. 아, ETF. 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ETF가 나와 있거든요. 티커가 어떻게 돼요? 제가 티커를 확인하는 못하고 왔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코덱스 바이오라고 있고요. 네. 그럼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겠죠. 코덱스니까. 코덱스 바이오가 있고 타이거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그런 ETF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네요. 예, 쳐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거래량 많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바니까 이런 ETF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나는 제약바이오 모르겠다, 이거 뭐 단어도 어렵고 사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ETF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전략으로 좀 삼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쭉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싸게 보이는 거를 해. 근데 이제 그게 거래량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가장 상위 거래량. 네네네. 예. 유명한 ETF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는데 난 바이오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또는 야 바이오가 좋다라고 해서 나도 제약바이오 한 종목 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 이런 걸 소외감은 좀 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셔야 되는데, ETF 내가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딱 보면은 크게 수익을 얻으시려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 이 ETF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시면 ETF 수익률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 쭉 나래비 했을 때 상위권에 있습니다. 중상위권 이상에 있습니다. ETF의 수익률이. 그래요? 예. 물론 최상위권의 종목들로 이렇게 그 수익률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F 꼭 활용해 보세요. 아까 요 얘기하신 세 가지 종류도. 네네.
아니 작은 거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으면은. 네, 근데 ETF는 뭐 유동성을 LP들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률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ETF를 꼭 활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간의 대량 매매로 JYP 수장 저기죠? 박진영? 네, JYP 박진영. 예, 박진영 대표인가요? 뭐 직함이 틀리던데 대표가 아니고 뭐 하여튼 박진영 가수 아닌가요?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다른 게 있어 직함이 대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박진영 씨의 그 주식 거래가 있었다 대량 매매로 뭐 나와 있는 이후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지금 박진영 가수가 대표로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박진영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박진영 뭐 씨가 있어. 그 대주주로 네, 할게요. 대주주로 하죠. 대주주 박진영 씨가 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봤더니 이게 두나무와의 그런 NFT 사업을 조금 지금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뭐랄까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NFT의 그 기술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3자 배정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 배정은 좀 투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다 좋은데 제3자 배정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당 EPS를 희석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EPS 희석 효과도 없이 뭔가 협력을 좀 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두나무의 대주주,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JYP 엔터의 플랫폼 기술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신사업에 진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뉴스만 봐서는 이것도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판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매도해? 그렇다면 뭔가 안 좋은 뭐가 있나? 혹은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어떤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 지분이 두나무에 넘어갔다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다만 두나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뭐 사업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나왔거든요. 아마 이 지분이 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아마 두나무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네요. 시장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계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크로 지표도 지금 경계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이크론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려서 마이크론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잠정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달라질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가운데서 그 제약바이오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소형주 빼고 중대형주 가운데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래 진검승부를 해야 돼.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815 모니터 채널에서는 제가 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드팩토라고 종목이 있습니다. 소형주 아니죠? 아니에요. 매드팩토라고 종목이 있는데 매드팩토?
매드팩토? 네, 매드팩토. 네.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이 어떤 거냐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암 같은 경우, 암이 우리가 몸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암에서는 이 TGF 베타원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암을 전이시키고 네. 이 TGF 베타원으로 암이 전이 되고 그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TGF 베타원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드팩토에서 개발하는 벡토서팁이라는 약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이 TGF 베타원을 억제합니다. 네.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가 어떤 한 암,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 무슨 뭐 위암이면 위암, 한 암에서만 쓸 수 있는 물질은 아니고 여러 암에서도 지금 적용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최근에 아스코에서도 이 키투르다와의 병행 투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드팩토는 우리가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소개를 받은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 또 그냥 후다닥 매일 사지면 안 되고 먼저 스터디 하시고 정말 그렇죠. 이 주식에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있으실 때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가요? 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추격 매수보다는 그 최대한 저점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참 탈도 많았던 하루를 마감하게 됐네요. 네, 오늘 한상혁 과장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민재기 팀장님과 또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드린 대로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 네. 한 2달 만에 뵙나요? 네,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빨리 지나가네요, 시간이.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소극적, 뭐 오늘만이 아니죠. 최근 네네. 계속 오랫동안 지금 계속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이러한 현상이 일단 왜 일어나는 건지 일단 원인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한 8,7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이건 뭐 신흥국 전체에서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6월 3일부터 6월 9일, 그리고 그 6월 10일부터 6월 16일, 그리고 6월 마지막 거의 주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EM이라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이죠. 네. EM 쪽에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4억 달러 정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16억 불 정도로 지금 최근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대만과 한국,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대만과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 매도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일단 아시아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또 뭐 사회 뭐 인프라 사업이니 뭐니 뭔가 경제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네.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다 팔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보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준비를 그래요? 해왔거든요. 네. 네, 한번 보시면 방금 이제 달러 이야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딱 준비를 해왔는데 왼쪽이 달러고 오른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주는 달러 인덱스는 오른쪽 6개 통화의 등락에 따라서 달러 강세도 됐다가 달러 약세도 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지금 보시면 57.6%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이 다시 또 이 코로나나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 델타 변이 네,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달러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상대 통화인 달러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최근에 90 아래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92로 위로 탁 튀어오르고 저 캡처는 제가 오늘 오전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92.4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합을 해보면 달러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가만히 돈을 넣었다가는 아이고 이거 손실이 났어요. 한 손실이 일단 외국인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자금을 빼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글로벌 그 뭐죠 이머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 가리지 않고 다 빼가는 거니까 네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안 좋은 면이 있다면 저는 항상 예전에 2개월 전에 제가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채권의 흐름을 보면 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맞아요. 2개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채권은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가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저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네네.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돼야 된다. 이 네네.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뭔가 큰 위험이 있다면 채권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오히려 팔아야죠.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는 자금 플로우에 따라서 그리고 달러 약세 강세에 따라서 일부 자금이 주식형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큰 위험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 이창훈 그 전 공무원연금 CIO 하시던 네네. 예, 그 단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왜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펀드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네네네. 정말 단순하지만 그게 사실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투신이라고 불리는 투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 중에서도. 근데 투신들은 뭐 지금 저희가 여의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이제 펀드에다가 돈을 안 넣으니까 당연히 펀드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ETF를 사든지 하니까.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 금융업에 계신 분들도 참 시장은 넓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힘들어지는 부분이 또 있네요. 네네. 네.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파는 어떤 종목들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요즘 뭐 매일 이제 퇴근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그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누적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이너스 17조 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진짜 많이 팔았네요. 네,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17조 원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인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들은 왼쪽에 보시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체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계속 팔고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연초 이후에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비교를 했더니 결국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는 종목의 편에 서기보다는 우리는 오른쪽 편에 서야 되고 그들이 파는 와중에서도 사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일단 우선은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죠. 코스닥은 올랐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개월 전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 그래프가 위로 크게 튀지 않는 이상은 시장 긍정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 이후 3.9에서 지금 3.04 오늘 새벽 기준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뭐 크게 위험 신호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뭐 하루 이틀 등락에 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이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주가는 실적 곱하기 4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그 실적은 EPS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에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지 아니면 돈을 좀 못 벌 것인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2020년 3월달 코로나를 사태 이후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최근에 15배까지 올랐던 이 펀은 우리나라 펀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 모멘텀은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낮아지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실적 좋아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지금은 실적은 여전히 좋아지는 방향인데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데 금액 기준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금액 기준 한 주 동안입니다. 지난 거래 대금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죠. 예. 순수하게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많이 사고 왼쪽은 기관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으로 되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오른쪽은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뒀습니다. 탑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통되는 업종에다가 제가 색칠을 이렇게 색깔을 조금 입혀봤습니다. 한데 눈에 띄게 입혀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한 주 동안 금액 기준입니다. 네.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은 IT 업종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죠? 그러네요. 노란색으로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주황색입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 보시면 금융업종, DB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한 주간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가 양쪽 다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 2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하고 항상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나 보면 데일리나 우리 경제신문을 보면 증권면에 보시면 다음 날 보면 항상 금액 기준으로 저렇게 다 표시를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 많이 산 업종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저는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죠. 이제 매수 강도라는 표현을 저는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매수한 금액을 가지고 그 회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강하게 샀는지가 저는 더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한 주간으로 뽑아보니까 전혀 다른 종목들이 지금 보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대형주들은 안 보이시죠, 사장님? 거의 다 좀 중형주. 예, 중형주. 근데 DB 하이텍은 뭐 조금 전에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DB 하이텍을 제외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좀 중형주 아니면 중소형주, 스몰캡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좀 텐베거라는 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꿈들을 꾸시지 않습니까? 네, 꿈을 꾸시니까 그 텐베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사서 우리가 텐베거를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보시면서 시장의 큰 돈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엣지 있게 좋은 종목을 좀 스몰캡 중에서 발굴을 하고 싶다면 그 순매수한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셔서 얼마나 강하게 비중 있게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그 같은 섹터나 같은 업종, 같은 테마 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된다면 그들 섹터 테마를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일 위에 있는 한 종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간이 2.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예,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2.6%를 지난주 한 주 동안 매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 크리스 FNC는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해외로 잘 못 나가시니까. 그렇죠. 요새 뭐 부킹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 그 옷빨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런데 이 뭐죠? 스타일? 네. 골프 나가실 때 이 스타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패션쇼 하러 가는 그죠? 것 네.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실력보다는 패션쇼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골프 의류용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마 미리 선침해가 이제 기관들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중소형주 중에서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실적이 점점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오케이, 지금은 좋은 거 오케이. 네. 다음 달도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다음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거 아니야?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어요. 네네. 그 피크아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쵸. 왜냐면 지금 몇 개월 후에 어떤 네. 주문 실적이라든가 네. 회사 담당자들은 알 수 있으려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지난주에 뭐 회사 이름은 제가 탐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VTGMP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네, VTGMP 새로 상장한 데 아닌가요? 새로 상장한 회사는 아닌데 국내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대박이 난 매일 데일리로 수딩 마스크팩을 한 장씩 뽑아서 얼굴에 이를 붙이는 게 일본에서 아주 메가 히트를 쳐서 온라인 일본 쪽에서는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거의 랭킹 1위로 지금 그 제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슈가 있나 싶어서 코엑스 맞은편에 이제 회사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이후로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듣고 2분기 실적 뭐 하반기 실적도 일본 쪽에서 잘 나오니까 좋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에 지금 주가는 최근 안 좋거든요. 근데 회사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의 단기 흐름을 그 회사의 관계자분들도 잘 몰랐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피크는 모르지만 큰 흐름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연준의 자료를 제가 보시면 그 연준이 혹시나 뭐 거짓말 하지 않을까, 나중에 뒤통수 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안 한다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의심이 과연 우리한테 좀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하는 입장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연준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제가 봤을 때 큰 파동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증시의 격언 중에 하나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하나가 있고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했었던 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는 계속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12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의 돈을 계속 찍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다만 이 돈을 찍어낼 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인플레이션이 안 만들어지게 돈이 어디 필요한 곳에 잘 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인프라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죠. 일단 민주당. 1조 정도는 통과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이제 안을 마련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는 지금 안 됐던 거죠. 그냥 서로 지도자들 협상단들끼리만 얘기되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정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의 선거도 아니고 어중간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일단 우리 이거는 통과를 시키자고 해서 초안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지. 진짜 민주당, 진짜 공화당 분들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게 되면 돈을 많이 뿌린 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금리가 자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먼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뭐 금리가 이렇게 낮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께서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하셨지만 그 금리 살짝 올라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다른 곳에 투자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저금리 상황에서. 근데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부동산을 사건 주식 네. 투자를 B2가 요새 뭐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2배로 뛰어버리면 그건 뭐 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가처분 소득인 거잖아요. 자,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내가 이제 원래는 이자가 1%였으면 한 100만 원 있은 게 2%로 올라가 버리면 50만 원으로 팍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B2를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주가는 실적과 멀티플로 이제 주가는 정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10배거를 노리고 했다면 앞으로는 뭐 5배, 3배 이렇게 목표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옛날엔 내가 막 그 신용 잔고라든지 신용 뭐 빚 미수 뭐 이런 것을 빚내서 작년.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그렇죠.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이제까지 시장을 뭐 아까도 우리 그 데이터 보여주셨지만 네. 기관이나 외국인은 전부 매도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이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게 이제 개인들인데 맞아요. 예. 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하방 경직성 버텨주는 네, 네, 건데 네. 이러한 돈들이 줄게 되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네, 네. 그러면 결국 수급에서 더 약해지면서 시장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체력이 이런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파는 와중에 유일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버팀목이 네, 사주고 있으니까. 사줬는데 이제 개인 투자들의 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들의 여력이 오히려 한계가 있지. 이 글로벌 자금 플로우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금은 선진국이 먼저 이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선진국은 주식형 펀드 자금 플로우가 괜찮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는 이 백신 관련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뒤에서 신흥국들이 극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신흥국 쪽에서 빨리 올라온다면 그 자금들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다시 신흥국 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이 만약에 좀 금리가 올라가서 주춤한다면 결국엔 저는 또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러한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요즘 그 시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하락할 걸로 믿는 분들이 늘면서 네. 인버스 ETF에 네. 베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뭐 네. 4조까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분들 이게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고 지금 믿으시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갑자기 조심스럽네요. 자, 제가 아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러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하일드. 네, 하일드를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 것 같은데 2개월 전에 우리 815 머니톡이라는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저는 인버스, 그렇죠. 곱버스라고 하나요? 네, 그 플레이를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게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부도나는 회사들의 위험 그렇죠.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막 올라가야 야 금융시장에 뭔가 사고가 터지겠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위험 자산이니까 빠져나가겠구나. 근데 빠져나가되 어디부터 빠져나갈까요? 우량주보다는 당연히 코스닥, 나스닥 이런 성장주들 쪽부터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빠져나가면 주가는 빠질 거고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버스랑 곱버스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에 살짝씩 뭐 위로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연초 이후의 추세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도 사상 최고치, 다우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도 얼마 전까지 3,300선을 넘는 사상 최고치. 오늘 코스닥도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곱버스를 들고 계시고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위험이 뭔가 시장에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저는 위험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4년도, 8년도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기준금리가 그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2004년도에서 8년도까지 중국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때 시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동결을 하다가 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는 인하시키는 시점부터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경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금리 올라가다가 금리 안 좋아지면서 인하하는 시점, 그때 주식시장이 꺾이는 시점, 그때가 인버스를 투자해야 되고 곱버스를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앞으로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저는 물려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시. 레버리지에 물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승장인데 인버스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가다가는 예,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버스와 곧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목에 찰 것이고 그 다음에 동결하다가 처음에 앞으로 과열됐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시키자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시고 인버스와 곧버스로 가시면 훨씬 좀 포트폴리오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네. 좀 아쉽네요.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게요. 있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가 너무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측해서 어떤 이런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아니 우리 그 한국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네. 이게 좀 화끈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그 논리에 설득이 되면 그냥 싹 밀어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4조나 지금 베팅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이거 잘 참고하셔서 예, 포지션 그 잘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어쨌건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그 순환매잖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순환매. 뭐 빠를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이제 주도주가 소위 탄생하게 될까요? 참 지금 뭐 성장주니 가추주니 뭐 요즘도 좀 논쟁이 많죠. 논쟁이 많죠. 예. 근데 저는 그러한 논쟁보다는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성장주도 실적이 좋으면 오르고 가치주도 실적 모멘텀이 좋으면 오르니까 이게 성장주이니 뭐 가치주니 너무 그렇게 편을 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을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경기 민감주 흐름, 그다음에 또 성장주 흐름 이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연초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연초 이후에 그 1% 미만에 있던 저 마우스로 저 포인트 좀 아니요 저 마우스 옆에 이거요? 네 한번 클릭을 하셨다가 이게 움직이는군요. 네. 자 연초 이후에 보시면 여기에 1% 미만이었거든요. 그리고 1.7%까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때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종, 섹터 대표적으로. 성장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돈 못 번다. 네네. 이러면 안 되지. 돈 버는 데도 있으니까. 돈 버는 데도 있죠. 돈 버는 데도 있죠. 네이버나 뭐 이 카카오는 돈 잘 벌잖아, 그죠? 근데 성격상, 느낌상 우리가 느끼기에 왠지 얘들은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고성장하는 느낌, 그런 기술주 같은 느낌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선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많이 오른 이제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오른 바이오 섹터가 있는데 바이오 섹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연구 개발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 1년 뒤에 이게 뭐 임상이 통과할지, 2년 뒤에 통과할지, 어쨌든 미래에 뭔가 돈이 그 신약이 완전히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사실은. 불확실성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R&D 비용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CB를 발행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할 텐데 저렇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연초 거의 4월 달까지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힘들죠.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같은 이런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5월달 이후로 움직임을 보시면 6월달 서서히 이제 좀 내려오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7월 초가 여기인데 1.4%까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의 성격이 약간씩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때는 되게 불안스럽고 공포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안정리돼 가니까. 금리가 안정을 찾으니까 금리에 취약해서 그래서 좀 약간 핍박을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도 난 성장주만 할 거야, 나는 뭐 가치주만 할 거야, 난 경기 민감주만 할 거야 이렇게 딱 가를 필요가 없고 시장의 성격이 지금 금리 때문에 약간 바뀔 수 있다면 내가 기존에 너무 많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 비중을 살짝 줄여서 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좀 힘들었었던 업종 쪽으로 내가 조금씩 바꿔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지. 이게 순환매가 언제까지 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지 이거는 뭐
제가 2021년 9월 14일 2시 4분 되면 이 순환매가 끝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우리 투자분들이 보시는 이런 지표들을 딱 두시고 내 포트폴리오의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순환주고 가치주고를 떠나서 일단 실적이 좋은 주가 맞아요. 장땡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예, 심지어는. 특히나 이제 7월 오늘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다음 발표될 주? 거고. 네. 네. 그러면 바야흐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이제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이게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보다는 실적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네. 실적을 보고 나서 투자하면 좀 늦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이 현상을? 실적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네. 우리가 정보로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분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가 보다라고 사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네. 혹은 나름대로 우리가 따로 한번 또 걸을 만한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면 최근에 이 금호석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있죠. 금호석유가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걔네들이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게 이제 MB 라텍스라는 건데 금호석유가 원래 이제 고무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 때 고무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 장갑을 많이 착용하게 되죠. 고무 약간 탄력적인 장갑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폭발한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증설을 못했는데 수요는 폭발하니까 그 MB 라텍스 가격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 금호석유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약간 좀 업황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몇몇 증권사에서 2분기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금호석유학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10분이라면 나는 2천억 나올 거야, 누구는 3천억 나올 거야, 뭐 이런 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밴드를 벗어나서 위로 팡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높게 갑자기 밴드를 벗어나서 했을까? 근데 이 밴드가 다른 분들도 또 실적 발표 전에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올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20-30%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후행이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적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분들이 탐방 가면 그들한테만 이게 공개가 되고 우리 투자자분들, 저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개인들한테는 이게 공평하게 공개가 안 되니까 좀 뒤에 알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실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고 발표됐을 때 아는 경우가 여의도의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 가리지 말고 실적주 집중을 하자. 자, 그렇다면 참 근데 이제 좋다고 해서 샀다가 물리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반도체 갑자기 빅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섹터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계속 버텨야 되는지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한 분들이 이런 현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에 올해. 네네 맞습니다.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죠. 뭐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최고 기업, 그렇죠. 1등 기업이니까 이거 망하면 우리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고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사주시는 그죠? 그런 분들도 많아서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2개월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개인 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도 안 오른다. 사도 주가가 오르기 힘든 게 과거의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815 모니터에서.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 방송 제일 서두에 외국인의 펀드 플로우를 받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걸 기다릴 건가 안 기다릴 건가?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모멘텀은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컨센서스, 3분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팩트는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내놓은 것은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 좋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누가 방아쇠를 빵 당겨주느냐, 수급으로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인데 외국인 수급은 어쨌든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외국인 머릿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4개 분기로 합산을 그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4개 분기 합산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삼성전자의 4개 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매도보다는 그 4개 분기 합산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제가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뭐 관심 있는 종목들을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의 4개 분기 합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그림을 그 주가와 같이 그려보면 그 그림이 좋아질 때는 굳이 팔 이유가 없게.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8만 원 전후에서 지금 최근에 아주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인내심을 진짜 끝까지 그렇죠.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4개 분기 합산 그림이 꺾이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2, 3, 4분기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루하지만 거기에 비중을 더 실지는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비중이 있다면 굳이 저는 손절할 필요 없으시고 좀 더 보유하시기를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자동차도 네. 있고요. 철강.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달 전서부터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네.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면서 네. 대세는 다 자동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요란만 하지 가격은 안 움직여요. 좀 그쵸. 현대차, 기아 큰 종목들이 이제는 자동차인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리고 네. 흐름상 갈 게 없거든. 주도주 될 만한 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다음 미국 투자했다가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오늘도 좀 빠졌죠. 지금 현대차는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했어요? 네, 오전에 빠지더니. 예,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끝냈네요. 그래서 1.04% 정도 상승해서 끝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말씀하신 대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이 박스권입니다. 그 전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좀 박스권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저점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점유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빵 올라왔죠. 근데 그 다음으로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지금 모멘텀이 나와줘야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은데 점유율이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고가 차량이 많이 또 팔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가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대신에 주가는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게 인내하셨던 분들은 옮기는 것보다는 계속 버티는 게 낫다.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기아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기아 한번 볼까요? 기아, 현대모비스 요새 위아가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네네. 현대위아가 어제 좀 내렸었나? 오늘 내렸었나? 기아도 현대차하고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올라왔다가 세게 올랐다가 6월 7일, 8일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박스권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 현대위아 이제 말씀하셔서 현대위아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거의 6월 24일까지 오히려 현대차, 기아와는 다른 움직임을 그렇죠. 보였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성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릴 이유는 없지만
새로 만약에 내가 좀 접근한다면 현대랑 기아보다는 조금 그 아랫단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가벼운 좀 네. 몸집이 작은 곳들이 탄력성이 네네. 좋다.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자동차 부품이 완성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오히려 탄력이 좋거든요. 그거는 베타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1 움직일 때 그냥 1% 움직이는 게 완성차라면 만약에 1 움직일 때 2% 3% 움직이는 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빠질 때도 완성차 업체는 덜 빠지겠지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이 미국에서 투자가 시작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나면서 힘들었다가 이제 3분기부터 최근에 뭐 르네사스라든지 정상 가동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된다면 자동차 부품부터 먼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가 조립이 되면 그 다음에 완성차가 팔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타가 큰 자동차 부품주로 지금 시장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플러스 뭔가 새로운 엣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전장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이 오면 예전에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장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진출한 회사 예를 들어서 한국단자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차량용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전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전선을 이어주는 커넥터는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리니까 차량의 무게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차체를 낮추려면 기존의 철판으로 우리가 차체를 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소재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이런 소재들을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대기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완성차 큰 기업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안심이 되니까, 예, 안심이 되니까 또 많이들 사고. 예, 많이 사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장의 성격을 보시면서 움직이는 그 수급을 보시면서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들이 훨씬 탄력적이네.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해서 그들 쪽으로 잠깐 옮겼다가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근데 참 철강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뭐 건설 경기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게 계속 실적 늘어날 거로 보니까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오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네. 근데 이미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미 피크아웃을 찍은 거야. 이제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중국에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 생기면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네. 뷰가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아요. 네네. 경기 민감주로서 계속.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쯤이면 장마가 와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나요? 예. 우리나라 기후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완전 아열대. 예. 근데 보통 이맘때쯤이 장마가 오고 이럴 때가 이제 좀 비수기죠. 네. 예. 공사 현장이나 이제 이런 쪽은 비가 오면 조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비수기 때 이러한 좀 논쟁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빠진 이유를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원자재 가격이 튀니까 중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물가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제 좀 워워 하면서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못 올라오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 지표로서 철강석 가격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야 이거 원자재 뭐 철강 이런 거 다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연히 이제 숏 포지션이 들어온 건데 그것보다 철강 섹터의 그 펀더멘탈은 우리가 지금까지 철강 회사들이 힘들었던 가장 큰 것이 중국의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을 벌인 게 가장 컸거든요. 예. 중국의 저가 물량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 그렇죠. 경쟁을 벌인 게. 근데 중국이 지금 뭐 1대1로 같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내수용으로만 써라. 거기에다가 환경이 되게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로와 전기로가 있는데 고로는 이 환경 유해가 엄청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도 못하고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중국 쪽에 물량 들어올 게 없죠. 최근에
또 하나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음. 우리나라 일본도 이제 뭐 일본 제철이라든지 막강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의 물량도 우리나라로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많이 되면서 일본도 철강 수급이 지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인데 공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슈는 금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금리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완벽하게 끝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금리는 뭐 원래 걔들 한 2조 뭐 4천, 5천, 6천 이 정도 나오면 네, 뭐 1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금액이 1조 이상이든지 하여튼 통과만 되면 지금은 금리가 지금 1.4%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져 있지만 서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살짝 누르고 있는 이유는 이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눌러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통과만 되면 그때부터는 누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중국이 네. 되게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이 이제 쩔쩔매겠죠.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시켜놓고 나면은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서서히 또 움직이면 그때는 또 사람들이 어디 쳐다볼까요? 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또 경기 민감주들을 쳐다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번 이 뭐 여러 가지 계절적인 이슈로 지금이 또 그럼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좀 괜찮게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전략을 지금 써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좀 수급이 안 네. 좋은 상황이니까 가격도 좀 하락하고. 그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PER로 보면 상당히 저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로 어떤 고로? 고로 맞습니다. 고로죠. 네. 고로철을 하는 거는 지금 현대제철하고 지금 포스코 딱 두 개죠, 한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거든요. 네, 전기로가 상대적으로 이제 유해가스가 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철이라고 하잖아요. 철 그렇죠. 스크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넣어서 이제 철강을 이제 쇳물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전기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또 고철 가격도 최근에 타이트해요. 네, 다들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고철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철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가격 전가를 내 철강 가격에 원재료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강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부동산 공급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선거 때까지 이게 낮아질까요? 저는 오히려 세질 것 같거든요. 우리 한국 선거.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 내수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원재료 올라오는 부분을 충분히 가격 전가를 철강사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철강사 중에서도 컬러 강판 같은 하는 것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비스포크 그 삼성 그 네. 가전 있죠. 거기 보면 디자인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판이. 그게 이제 예쁘게 컬러를 입힌 강판이거든요. 그게 포스코 강판 아닌가요? 네, 포스코 강판이죠. 맞습니다.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그다음에 KG 동부제철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가전 시장도 워낙 전방이 좋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제 생각에는 좀 아마 시장에서 좀 놀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철강주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지금 피크아웃 논란인데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거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지의 목표 주가를 20%가량 올리면서 네. 경기 민감주에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나 봐요. 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도 같이 적용된다 보시는 건가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살짝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20년 정도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항상 뭔가 코멘트를 냈을 때가 정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나오면 다들 불안해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살짝 제가 의견을 너무 세게 이야기하게 하는가 싶은데 골드만삭스보다는 저는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훨씬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시장에 좀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인사이트가 골드만삭스는 예전에 유가도 그랬고 몇 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아니 이제까지 그래 철강주 한번 다시 검토해볼까?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들 갑자기 헷갈리실 것 같아. 근데 골드만삭스도 뭐 맞을 때도 있겠죠. 10번 중에 한 번은 맞지 않을까요? 네. 네, 하여튼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이렇게 네. 있다. 어쨌든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골드만삭스의 IB 분들이 분석하신 거니까 한번 믿어보죠 뭐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월 이제 증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뭐 하여튼 다 어려울 거로 봐요. 네. 왜냐면 또 저 잭슨홀 미팅 뭐 다음 달인가요? 앞두고 있고. 네. 뭐 한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쟁이 벌어질 거고. 네.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수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7월도 제가 봤을 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뭐 죽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이슈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은 계속 확산인 네, 것 확산인 같아요. 거죠. 네. 근데 제가 영국의 그 공중보건국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초기에 제가 데이터 발표한 거를 영국에서 데이터 발표한 걸 봤는데 안 맞은 분과 1회 접종하신 분과 2회 접종하신 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번에 델타 변이. 네, 걸리신 분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안 맞으신 분들은 뭐 장난이 아닌 거고 근데 1차 맞고 걸리신 분보다 2차를 맞은 분들은 현저히 걸리신 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차까지만 맞고 나가 좀 안전하다 생각되고 많이 좀 아마 돌아다니시기 아닌가 싶은데 유럽 쪽에서 근데 2차까지만 빨리 올라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전염이 좀 빨라서 그런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변수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는 또 시장의 업종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뭐 항공, 여행, 그렇죠. 컨택트 경제. 네, 컨택트 한동안 좋았는데 또 이것도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네, 나빠질 때가 투자의 기회다. 너무 잘하시네. 팀장님 눈빛에 딱 써 있어. 네네. 투자. 이미 우리가 경험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여행, 항공, 뭐 엔터 이런 것들 놓치신 분들은 야 이번에는 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의 변수가 이제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나의 또 지나가는 노이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말까지 끝까지 끌다가 결국에는 주말에 그냥 딱 통과시키고. 그렇죠. 왜냐면 그 미국 정치인들도 일단 우리랑 비슷하죠. 뭐 네. 하면 유권자들이 무섭잖아요. 표죠? 네. 그 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할 거야. 그건 또 시민 사회가 워낙 강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으나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할 것이다로 이제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네. 이런 거 가운데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금리가 단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지 않고 네. 안정을 찾고 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44%로. 자, 저는 지금 지수가 신고가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두 개를 골고루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52주 신고가가 가는 종목을 주도주,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1년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을 편승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금리 때문에 상반기 많이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들 수 있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성장주, 낙폭 과대 성장주에 관심을 두든지 아니면 그 두 개를 골고루 가져가든지 이 두 개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제입니다. 어제 6월 30일 저는 항상 이제 장 끝나고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자 사모펀드 왼쪽이 사모펀드 중간이 연기금 오른쪽이 투신입니다. 네. 매수 강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어떤 종목들인가요? 이게 다 바이오인 것 같아요.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들 쪽으로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이거는 자 사모펀드의 성격은 여의도에서도 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진짜 주식으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좀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얘네들이 바이오를 오래간만에 선택했다. 근데 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드디어 성장주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부담이 없는 쪽으로 시장에서 사모펀드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도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일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그럼 7월 달에 이 그동안 상반기에 힘들었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게임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요? 네. 이번에 또 그 펄어비스인가 파노가 메자 파노가 네. 네. 그게 이제 게임주들 전반에 그러면 이 게임사도 뭔가 파노 기대할 그러니까 수 있겠네. 이제 파노가 네. 슬슬 열리나 이런 기대감이 열리는 것 모멘텀이 같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게임주의 성격은 이게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지수가 빵 올라갈 때는 게임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수가 신고가에서 모멘텀 없이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에도 영향이 없고 게임주는 환율에도 영향을 안 받고 우리가 경기 안 좋다고도 별로 게임은 영향 안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게임도 제가 봤을 때는 또 크게 움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게임주도 한번 7월 달에는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실 만한 섹터가 아닐까. 두 개 섹터 중에 약간 성장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섹터의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2등주, 3등주 아니면 가장 낙폭이 큰 아래쪽에서 뭐 이렇게 네.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가 공부를 바이오 섹터는 전문가들도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바이오 그렇죠, 섹터거든요. 어렵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우리 저기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분명히 수급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식사하시고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나보다 정보력이 있고 열심히 분석하는 애들이 어떤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를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바이오 좀 안다고 해서 막 차트 가지고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회사 뭐 임상이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미 선택한 걔네들의 선택지가 어딘지를 이런 거? 그렇죠. 이거를 시가총액 이렇게 보시기 힘드시다면 그냥 금액 기준으로라도 보셔서 그러면 걔네들이 선택지는 어디인지 한번 보시고 분명히 바이오주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가는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빠져 있고 어제 오늘 겨우 이제 고개를 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 네. 단 뭐 진원생명 같은 뭔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이미 올라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힘들다면 ETF. 요거를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코덱스 있을 것 바이오 같습니다. ETF. 자, 연초 이후에 그래프를 그려왔거든요. 지금 금리 올라가는 많이 동안 떨어졌네요. 많이 빠져있죠? 금리와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 금리 더 이상 안 빠지고 금리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최근에 6월 달부터 코덱스 바이오 ETF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종목 모르겠어. 그러면 이 바이오 구성 종목 안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되고 이 리스트 안에서 오늘 보시면 분명히 선택한 기관들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했어요. 네.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네네. 매도 시점을 사는 순간 일단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언제 나는 팔 것이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네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근데 테마로 들어가면 다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는 더 두렵죠. 그렇죠. 왜냐면 순식간에 실체가 아니 네.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신뢰가 가면은 떨어져도 버티는데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거든.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게 약간 위험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네. 자, 두 가지 기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지금 상반기 동안에 이 코덱스 바이오 ETF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그때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었죠. 자, 제가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금리가 다시 곰실곰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살짝 움직이는 것은 아마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갑자기 쑥쑥 올라가면서 이슈가 뭔가 된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바이오가 한번 쉬어갈 때가 되겠죠. 그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신고가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3,400까지 갈지 3,500까지 갈지 이거는 리서치 센터 증권사에서도 알 수 없죠. 못 맞추죠, 사실. 못 맞추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주를 어제 오늘 이제 바닥이다 싶어서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냥 빠져나오겠다. 그렇죠. 차라리 나는 그래 바이오에 나는 고점도 모르고 하니까 변동성도 크니까 혹시 또 안 좋은 이슈 하나가 바이오 한 종목 터지면 이 바이오는 성격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거든 심리적으로. 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난 지금부터 그러면 한 10%나 15% 정도 나면 무조건
칼같이 잘라버려야지 라는 목표를 딱 정하면 훨씬 더 저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게임주도 비슷한 논리로 보면 네네. 되겠죠. 왜냐하면 게임주도 약간 성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들이 있는데,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게임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게임은 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긴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이시티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조이시티에 대해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점을 계속 위쪽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7%나 EPS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되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네,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주식 투자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말 많이 하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저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그쵸.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참. 예, 해서 투자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또 돈을 버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는 거니까. 네네네. 네, 이왕이면은 우리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잘 스터디를 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는 돈을 버는 기회로 삼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 잊으시고 일단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다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